7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터널폼은 앞에 1교시에서 끝부분에 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터널폼, 트윈셀의 트윈셀과 모노셀의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시 유의사항은 트윈셀은 조인트 부위에 이제 응력을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양중 장비의 용량, 거푸집의 형상 및 중량, 양중 조건의 파악, 그 다음에 양중시 거푸집의 변형을 유의한다는 부분, 콘크리트 양생 방법 기간을 검토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나와 있죠. 우리 책에 보시면 페이지 246페이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딩 폼은 바로 밑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굴뚝, 사일로 등의 이제 그 구조물 등을 이제 시공 이용 없이 균일한 형상으로 시공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푸집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속도, 보통 시간당 3에서 5m 거리를 상승시키면서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마감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슬립폼이다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연속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공기단 측, 그 다음에 거푸집 연속 사용으로 이제 전용률을 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시공 조인트 없는 수밀성, 차폐성 높은 구조물 시공이 가능하고요. 연속 작업으로 인한 인원, 장비 자재에 충분한 여유 확보가 가능하다. 오타는 같습니다. 여유입니다. 여유인데 영유로 잘못됐네요. 상승 속도에 따라서 콘크리트 품질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시 유의사항을 보시면, 콘크리트 공급 시 연속 공급 능력 및 문제 발생 시에는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요. 수평 및 연직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겁집 타령 시에 콘크리트 손상 및 균열을 예방해야 된다. 우리가 페이지 246페이지 보시면 슬라이딩 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시고, 로드와 띠장과 비계, 거푸집, 잭으로 연결돼서 이제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밀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외부 마감용 발판과 내부 마감용 발판이 붙어 있으면서 샌드 스핀들로 인해서 밀고 가는, 그러니까 요 기계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모노셀 하고 이제 슬라이딩 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트래블링 폼을 우리가 볼 건데요. 페이지 247페이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트래블러라고 불리는 비게트를 또는 가동 골조에 지지된 이동 거푸집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구간 콘크리트 타설한 후 거푸집을 레벨 다운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간까지 구조물을 따라서 거푸집을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타설하면 수평적으로 연속된 구조물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요. 시공 정밀도가 우수하고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고 자재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가 절감, 시공 관리 용이하고 이동이라든지 해체 시에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래블링 폼의 장점을 보시면, 최소한의 이제 일량으로 최대한의 거푸집재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기가 단축이 가능하고 시공 정도의 향상, 그 다음에 양산 시스템에 적당하다. 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되어 있죠. 캐스너가 있고, 이거는 밀고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쭉 해서 이제 쉘 구조에 이제 주로 사용하고, 거푸집이 이제 지붕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밀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요 밑에 이제 캐스너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죠. 콘크리트 타설하고 또 이동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동하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빔 같은 경우에는 하층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철골 트러스와 유사한 경량 가설 보호를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재로 해서 쭉 연결되고 철분 텀버클로 연결해서 고정시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활 모양을 한 보라라는 뜻이며, 이 슬래브형 틀이나 가설의 바닥에 사용되는 고립식 받침 기둥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빔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림 8-13을 참조해서 보시면 쭉 거푸집 바지 철물 있고요. 거푸집 바지 철문 양쪽에 있으면서 요 밑에 이제 요게 이제 보빔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빔이 이렇게 조정돼서 이제 거푸집을 형성하는 부분이고, 물론 하부에 이제 강제 동바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받쳐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페코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위에 이제 요거는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페코는 양쪽에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부에 이제 강제 동바리가 있고, 거푸집 각재가 이제 옆에 쭉 이제 대줘서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4 내지 4.7에서 6.4 정도가 되는 부분으로 이제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안보는 우리가 이제 2.8m 정도 이걸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공 정밀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코빔 같은 경우에는 보빔과 같이 하층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무지주공법이다. 말 그대로 다른 것들은 밑에 동바리가 이렇게 있어서 슬라브를 지지해 주는데요. 이렇게 동바리가 있어가지고 지지해 주는데 이거는 별도로 지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슬라브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다 지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내부에 요것들이 이제 요 밑에 이제 하부에 이제 그 와플 모양의 이제 요 것들이 이제 힘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장성과 같이 힘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하부에 이제 이 동바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하부에서 작업 공간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데크 플레이트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주로 주차장 쪽이든지 초고층에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주로 이제 데크 플레이트를 조립하고, 그 후에 이제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 사설해서 이제 콘크리트 바닥 슬라브를 만들어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데크 플레이트는 동바리가 없기 때문에 하층의 작업이 이제 용이하고요. 거푸집의 해체 공격이 줄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노무 절감이 가능하고 공기가 단축이 가능하다. 데크 플레이트 밑창 거푸집 공법의 특징은 데크 플레이트를 거푸집 대용으로 사용해서 하중은 상부 구조 콘크리트와 보강 철물이 부담하고요. 데크 플레이트가 매설됨으로 거푸집 해체 공정이 생략되고 작업이 간략화되어 현장에 깨끗하다. 그다음 시공시 유상은 단면 설계 및 바닥 중앙의 휨 보강이 검토가 된다. 단면 콘크리트로서는 누설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플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은 보가 없이 큰 스팬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층고를 낮출 수 있으며 미관상 유리하다. 그 다음에 특수 형태의 거푸집으로 전용성이 적으며 철근 배분이 용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측압. 거푸집의 측압은 힘을 받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거푸집의 수직 부재로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수평 방향의 압력, 이거를 측압이라고 합니다. 받게 돼서 응결을 할 때까지 경화 과정에서 견뎌줄 수 있는 압력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감소하게 하는 부분이 이제 거푸집 측압입니다. 그래서 거푸집 측압은 예를 들어 측압이 너무 세면 터지는 거푸집이 이제 터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사고가 터진다. 터지게 되면 네미콘 손실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 왜냐면 기계적 조립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밴드라든지 이제 긴결재들이 잘 돼서 터지는 경우가 이제 부실 시공하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가 없다. 측압은 경화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윗면으로부터의 거리를 단위 면적 중량으로 곱한 부분으로 이제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헤드라고 하는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 윗면으로부터의 최대 측압이 생기는 지점까지 거리를 말한다. 그래서 타설 속도라든지 타설 높이 등에 따라서 콘크리트 헤드의 높이와 측압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시면 250페이지에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 측압 단위는 톤당 해외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부위가 나와 있는데 기둥, 그 다음에 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m 이하인 경우 3m
넘는 경우에 이제 쭉 해서 이제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0mm 이하일 때, 타설 속도가 10mm가 넘어갈 때, 시간당일 때, 그 다음에 20을 넘는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표로 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부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타설 높이죠. 여기 이제 타설 높이인데, 여기에서 헤드는 여기다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헤드가 되는 거죠. 거푸집 헤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거푸집 헤드가 이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타설 높이가 되고, 콘크리트 헤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 1차적으로 여기가 콘크리트 헤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에서 이제 밀리는 여기는 안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옹벽이 어느 정도 이제 응결이 돼가고 있고, 위부터 이제 헤드 힘이 측압이 이제 이쪽에 헤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산됐을 때, 여기도 분산됐을 때 여기가 콘크리트 헤드가 생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분산이 안 되니까 콘크리트 헤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설 시작부터 자꾸 올라가면서 압이 생기기 때문에 콘크리트 압력에 의해서 헤드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타설 완료되면 이제 콘크리트가 완료되면 헤드가 위로 올라가서 이제 바뀌는 거죠. 밑에 하부는 자꾸 응결돼서 양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꾸 힘이 여기서 이제 측압이 위에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푸집 측압의 영향 요소, 이 부분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셔서 메모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숙제, 그러니까 과제로 낼 거긴 한데요. 이게 상당히 좀 거푸집의 측압의 영향 요소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많이 체킹을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많이 좀 중요해서 제가 빨간 걸로 이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슬럼프가 클수록 측압이 크다. 그러다 부배합일수록 측압이 크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중량이 클수록 측압이 크고, 습도가 높을수록 측압이 큽니다. 그리고 다짐이 충분할수록 측압이 크다. 다짐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밀릴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측압이 생기는 거죠. 철골 또는 철근량이 적을수록 측압이, 왜냐면 막 밀려나가는 철근이 적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이게 유동성이 너무 세가지고 밀면 거푸집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압이 세질 수 있죠. 철근이라든지 철골이 있으면 타설하면서 그것들이 유동성을 좀 적정하게 방해를 해주기 때문에 측압에는 약해질 수 있다. 타설 시에 높은 곳에서 낮은 양을 낙하시킬 경우에는 측압이 크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그냥 밑으로 내려서 해야 되는데 높은 곳에 바로 내려버리면 힘에 의해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거푸집 표면이 평활하면 타설의 마찰 개수가 적게 되어 측압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푸집의 순밀성이 좋을수록 측압이 크다. 순밀성이라는 건 막 이동하는 부분이 크면 이제 큰 거죠. 응격이 빠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측압이 작아진다. 응결이 빨리 되면 아무래도 밀리는 유동성에서는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이 크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고, 거푸집 강성이 클수록 측압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꼭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푸집의 존치 기간은, 거푸집은 콘크리트 주형이며 강도가 충분하게 발현될 때까지 보양을 한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거푸집을 스라보는 28일 강도를 유지하고요. 벽체는 3일에서 7일 강도가 유지되면 거푸집 해체를 합니다. 벽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벽 부분은 추후에 이제 전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 콘크리트 거푸집은 주로 이제 7일에 이제 해체하는데, 여러분들 공사 현장 가서 보시면 2, 3일 정도 지나면 해체합니다. 왜냐면 완전히 굳은 상태에서 타령할 때 완전히 응고가 돼서 거푸집이 타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타령을 쉽게 하기 위해서 2,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타령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몰드를 떠서 타령 강도를 확인한 다음에 80%, 50% 이상 나오면 거푸집을 해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라브는 100%가 나와야 되니까 스라브는 존치기간 28일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존치기간은 시멘트의 종류, 기상 조건, 하중의 양생, 상생 등에 따라서 다르다.
그다음에 경과 시간 동안 조건을 엄밀히 조사 기록할 수 있다. 거푸집 너레의 전치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재량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표 이제 우리 그 251페이지 보시면 기초 보호 옆 기둥 벽 거푸집 널 전치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재량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현장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보는 부분들인데 책 내용들은 이제 20도 평균 기온 20도씨 이상, 뭐 조간 포틀랜드는 이틀, 그다음에 평균 10도씨 이하에서 20도씨 미만일 때는 3일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거푸집 존치 기간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니까 콘크리트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 강도는 5메가파스칼 이상 있을 때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요것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할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기초 보호 기둥 벽 등의 측면은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하는 부분이고, 슬라브 및 보호 밑면의 아래최 하단 부분 단층 구조인 경우라든지 다층 구조일 경우에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 이상 나왔을 때, 또는 14메가파스칼 이상 나왔을 때 이제 거푸집 폐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다층 구조의 경우는 설계 기준 강도 이상, 설계 기준 강도는 이제 100%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죠. 콘크리트를 압축 강도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조광부터 시작해서 포틀랜드, 혼합 시멘트 비종 이렇게 이제 일수가 온도에 나와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라든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보면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동바리는 받침 기둥, 지주, 존치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보호슬라브 보호 및 보호슬라브 밑의 거푸집 동바리는 설계 기준량 100% 이상과 12메가파스칼 이상 확보한 후에 해체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동바리 바꿔 세우기.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주로 많이 바꿔 세우기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바리 바꿔 세우기 시기를 세우지를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승인 받아서 시행 시에는 큰 보, 작은 보, 바닥선으로 이제 조치합니다. 요즘은 충분히 이제 다 그 자재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바꿔 세우기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꿔 세우기 하게 되면 외려 하중에서 크랙이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바꿔 세우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거푸집 구조 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은 구조 설계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 거푸집이 콘크리트 중량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 그 다음에 작업 하중, 충격 하중 등이 작용하고, 벽과 기둥 거푸집에는 층압이 작용한다. 그다음에 거푸집에 작용하는 외력은 연직 방향 하중, 고정 하중은 철근 콘크리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자중 2,400kg per 루베, 그 다음에 충격 하중은 고정 하중이 50%, 1,200kg per 루베, 작업 하중은 콘크리트 공 등 작업자 하중의 150kg per 루베 정도가 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꼭 숙지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책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 하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수평 방향 같은 경우에는 작용하는 하중의 총칭을 말한다. 지지력이라든지 풍압력, 토합 등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진력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은 그 2층 이상 무조건 건물에 다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풍압력이라든지 피는 풍압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속도압에 대해서, 풍압 계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건물에 대해서 수평 하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층압, 이거는 중요한 거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층압은 콘크리트 타설 윗면으로부터 최대 층압까지 거리를 말한다. 콘크리트 타설 속도, 타설 방법, 펌프카 혹은 버켓 타설을 순서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콘크리트 경화 속도, 기온, 기습, 콘크리트 온도, 콘크리트 슬럼프, 이런 것들의 영향을 층압이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철근량 등에 또 이제 해당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가 층압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기둥은 쭉 올라가다 2.5에서 이제 쭉 떨어진다. 타설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콘크리트 층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재료 허용 응력도 목재 함수율이 1% 늘어 강도와 연계수가 3% 정도 저하되므로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강우 등으로 인한 흡수량이 클 때는 이상 변형이 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가 있고 이제 멍에가 설치되어 있고 장선이 다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하부에 이제 종바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표 8-4에 합판 두께별 허용 힘 응력 및 산성 계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 8-5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용 목재 허용 응력도 강제 허용 응력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 허용 처짐량 변형량 허용 처짐량에 의해서 거푸집 부지의 단면이나 구성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허용 처짐량은 절대 처짐으로 최대 3mm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거푸집 구조 해석 및 계산은 구조상 부분적으로 양단 고정 보호 및 연속 보호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단부 구속 상태 및 전용에 의한 강도 저하 요인이 있다. 슬래브 및 고거푸집 설계란다. 설계 방식은 거푸집 보강재의 배치를 가정한 후 계산으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허용 치마량, 허용 강도 등으로 더 한계 배치 간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예를 보시면 거푸집 및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는 부분, 거푸집 공사 이행과 시공, 요 부분은 기문당에서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 거푸집을 하면 이게 계단 쪽에 이제 거푸집들을 해서 이제 철근대건 하는 거죠. 여기다 철근대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을 콘크리트 탓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공사라고 하는 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로 나눠져 있죠. 철근 공사는 뭐냐?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하는 부재로서 KS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공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KS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공강의 규격이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철근의 종류는 이형 철근, 그 다음에 용접 철망, 강선 등 콘크리트 보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강제를 말합니다. 원형 철근은 라운드 스틸바라고 합니다. 이형 철근과 품질은 같고 돌기가 없어서 콘크리트 부착력이 작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형 철근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원형 철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형 철근 덴포 메스 스틸 바라고 하니까 그좀 D10mm, D13mm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게 디포메드 스틸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착력이 좋고요. 표면에 마디와 니브를 붙인 철근으로 원형 철근보다는 4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브가 이제 이렇게 쭉 돼 있죠. 니브로 돼 있고, 뭐, 마디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형 철근의 이제 그 단면도와 마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 그 이형 철근의 모양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 책 255페이지 나와 있죠. 그 부분도 한번 책으로 나와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의 종류 및 역학적 성질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는데,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역학적 성질 표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형 철근의 규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이제 주로 이제 이런 호칭에 의해서 이제 공사에 이제 그 들어가는 철근들을 볼 수 있고, 무게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기사 시험을 보게 되면 요 부분은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는 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2차 시험에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할 때 요 단위 면적, 단위 무게에 대해서, 공칭 지름에 대해서, 공칭 단면적, 공칭 둘레 이런 거에 대해서 변종을 이제 할 때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꼭 숙지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력 이형 철근, 하이 텐실 덴포멘트 바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재료는 특수광 사용, 그 다음에 고강도 철근, 보통 철근보다 인장력이 크고요.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을 해서 철근 사용량이 줄어든다. 용접 철망 같은 경우에는 웰딩 웨어 회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철선을 간격에 150mm 정도 짓기 위해서 각 교차점 용접 유닛화해서 제작한다. 피아노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사용하고 보통 원형 철근의 4배에서 6배 정도 고강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근 가공, 공장 생산 및 가공 후 현장 반입을 하는 경우가 주로 요즘 현장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주로 현장에 가공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 가공 절단 구부리기 조립 부분이 구분한다. 철근 절단은 정확한 현치도 및 가공도 작성하고 명시된 치수 및 형상에 맞춰 절단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철선 또는 철선 간격 150mm 정도로 짓기 위해서 각 교차에 용접 유닛을 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철근 구부리는 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지름 25mm, 28mm 이상은 가열에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의 중간부의 구부린 형상 및 치수에 대해서 우리 페이지 257페이지에 그림으로 나왔으니까 잘 챙겨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철근 단부의 구부린 형상 및 치수가 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구부림이 180도, 135도, 90도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부렸을 때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